자, 바이오 세라믹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세라믹스의 정의와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요. 생체 불활성 바이오 세라믹스 중 산화물계 재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체 불활성 바이오 세라믹스 중 카본계 재료의 특징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세라믹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생체 불활성, 생체 활성, 생분해성.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시간에는 생체 불활성 재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세라믹스의 역사입니다. 세라믹 재료는 고분자 재료보다 좀 더 단단하죠. 강도가 좀 더 있고, 그래서 주로 경조직을 치료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이미 세라믹 재료가 치과 분야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19세기 후반이 되면 석고가 골 손실 부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1920년대에 들어오면은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불리는 TCP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TCP는 특히나 우리 바이오세라믹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슘 포스페이트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제 세라믹이 갖고 있는 갑작스런 파괴 문제, 그러니까 취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때문에 응용성이 제한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취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라믹 제조 공정이 발달이 되고 원료 제조 기술이 증가가 되면서 응용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세라믹스는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에 그 연구의 붐이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생체 재료들이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되고 표준화가 되는 것에 비해서 바이오 세라믹스는 유럽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은 FDA에서 이런 임상 승인에 대한 규정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바이오 세라믹스 연구가 좀 주춤했다가 유럽하고 일본에서 좀 공격적으로 연구가 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자, 1960년대에 소결 알루미나를 뼈 결손 부위에 넣는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예, 알루미나라는 거는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 보통 분말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루예요. 소결 알루미나라고 하는 거는 가루 상태의 알루미나를 이제 고온으로 가열해서 이렇게 소가 이제 연소할 때 소자거든요. 결정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런 소결을 하지 않으면은 알루미나 같은 분말형 세라믹은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결을 해서 넣었는데 결손 부위에 넣었더니 섬유 조직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 임상 예후는 좋았다고 합니다. 섬유 조직이라는 건 우리가 생체 재료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외부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대식세포가 작용하든지 아니면 대식세포의 이너트한 물질이라면은 섬유 조직인 콜라겐을 만들어서 이 조직하고 외부 물질을 서로 떨어뜨리는 작용이에요. 근데 섬유 조직이 형성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거지만은 임상 예후가 좋아서 알루미나의 이제 바이오세라믹스로의 응용 가능성이 타진이 됐던 겁니다. 1971년에는 이제 소디움 옥사이드, 칼슘 옥사이드, 실리카, 포스페이트계의 유리를 사용했는데 유리가 뼈 결손부에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리라고 하면 이제 창문에 들어가는 유리를 생각하는데 그 유리는 SiO2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로. SiO2에 소다 라임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뭐 소디움 옥사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칼슘하고 포스페이트 같은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유리들은 뼈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알루미나에서 보였던 섬유 조직 형성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 융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생체 재료로서 생체 조직하고 잘 융화가 되었다는 건데 그 이유들은 이 칼슘이나 포스페이트 같이 그 뼈와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유리의 컴포지션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계적 강도가 높은 결정화 유리, 생체 친화성이 우수한 인산 칼슘계 세라믹스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뭐 옥사이드나 유리 말고도 흑연 혹은 인산 칼슘계 보강제들이 활용되는데 흑연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듯이 그라파이트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아주 터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고요. 인산 칼슘계 섬유들은 역시 그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터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어서 이런 보강제를 활용하면 생체 재료의 기계적 강도와 인성이 좋아집니다. 자, 세라믹을 코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골 조직과 접촉하는 부위에
세라믹을 코팅을 하게 되면은 생체 친화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코팅하는 세라믹이 여기 HA라고 나와 있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인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우리 뼈의 구성 성분의 이상적인 화학적 조성입니다. 그래서 뼈하고 이렇게 친화성이 좋은 물질입니다. 자, 세라믹스의 정의로 다시 이제 돌아와 봅시다. 세라믹스는 뭐냐? 재료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유기 재료하고 무기 재료로 나뉘는데요. 무기 재료 안에는 금속과 비금속이 있습니다. 이 비금속 중에 세라믹스가 존재를 하는데, 보통 금속 원소들이 산소를 포함한 음이온과 결합하거나 이온 결합하거나 공유 결합한 것을 세라믹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제품들은 금속 산화물이나 비금속 화합물 원료를 모양을 만들어서 성형을 하고 고온에서 소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라믹은 항상 이제 소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모양을 가진 물체가 돼서 나옵니다. 세라믹 제품의 종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도자기, 밥그릇, 뭐 사기 그릇 이런 것들이고, 시멘트도 세라믹 제품이에요. 시멘트도 가루로 물을 넣어서 개서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면은 굳어버리죠. 이게 그 온도를 높여서 소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양생되면서 모양을 잡히게 됩니다. 유리 같은 것도 세라믹입니다. 이 어원은 이제 케라모스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흙에서 온 것이다, 혹은 불에 태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 밑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오해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이 정말 큰 돌을 깎아서 그 돌 덩어리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돌덩어리라고 보기에는 흙을 굳혀서 모양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요게 세라믹입니다. 네, 흙인데, 흙하고 이렇게 다공성을 만들 수 있는 재료하고 섞은 다음에 소결을 하면은 단단한 바위보다는 좀 가벼운 물체가 되는데, 그런 형태로 모양을 떠서 벽돌처럼 만든 겁니다. 사실 이제 벽돌하고 비슷한 거예요. 벽돌도 그 색깔 있는 이 가루들 뭉쳐가지고 소결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벽돌처럼 이런 바위를 만들어서 쓴 겁니다. 아, 자, 유기재료는 이제 무기재료하고 특징하고 응용이 구분되죠. 유기재료는 주로 이제 소프트하고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연부 조직이나 기관, 뭐 혈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금속이나 세라믹 생체재료는 강도와 경도가 높기 때문에 경조직을 대체하거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많이 씁니다. 바이오 세라믹스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기준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성에 따라서 산화물계냐, 유리냐, 카본계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금속 산화물계에는 금속 산화물이나 금속 인산화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리는 뭐 소디움 옥사이드, 실리카, 그다음에 칼슘 옥사이드들 같은 것들이 포스페이트랑 섞여 있는 그런 물질들을 유리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최근에는 카본 물질들이 신소재 전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생체 재료 역시 카본이 갖고 있는 뭐 비등방적 성질이라든지 강한 기계적 성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세라믹스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활동에 따른 분류를 보면 생체 불활성이냐, 생체 활성이냐, 생분해성이냐로 나뉘게 되는데요. 생체 불활성이라는 거는 생체하고 서로 관계가 없는 거, 생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체 활성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바이오 세라믹스에서만 보이는 패턴인데, 생체하고 이제 그 교감을 하면서 조직과 융합하는 겁니다. 자, 생체 불활성 재료는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섬유질화 반응이 일어나서 섬유로 겉을 싸버리는데, 생체 활성 재료는 섬유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합해 버립니다. 생분해성 재료는 뭐 고분자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노머로 끊어질 수 있는 거. 세라믹은 사실 모노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용해되는 것들을 생분해성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하나 표를 보시면요. 산화물계에는 이런 금속 산화물,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티타니아 등이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칼슘 포스페이트계, 그러니까 산소를 포함하는 음이온과
이 칼슘이 붙어 있는 것들.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칼슘 포스페이트 하이드록사이드고요. TCP는 트리칼슘 포스페이트, 석고 칼슘 설페이트, CMP는 칼슘 모노포스페이트인데요. 석회석 CaCO3 이런 것들처럼 이제 칼슘하고 산소를 포함하는 음이온이 이온 결합하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유리는 뭐 무정형인 유리도 있고 결정화 유리도 있는데요. 대부분 성질들이 Na2O에 CaO에 SiO2에 포스페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R자라고 적혀 있는 거는 등록 상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글래스라는 거는 상표명입니다. 이 바이오글래스가 이제 최초로 개발된 바이오 세라믹스 유리인데 소디움 옥사이드, 칼슘 옥사이드, 실리카, 포스포러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카본계는 뭐 섬유, 다이아몬드, 결정질이나 비정질 카본, 열분의 카본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활성에 따라서는 불활성, 활성, 생체 분해성인데 불활성 재료는 알루미나, 지르코니아와 같은 순수한 금속 산화물 혹은 열분의 카본이 있습니다. 생체 활성인 것들은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산화물계 중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 두 가지가 생체 활성인 거고요. 생분해성인 것들은 그 산화물 계열 중에 산소를 포함하는 음이온과 칼슘이 조합되어 있는 것들. 얘네들은 칼슘하고 음이온으로 용해될 수가 있습니다. TCP, CMP, 석고 등이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세라믹스의 형상하고 제조 공정이 기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체 재료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유추가 가능한데요. 생체 재료는 특정한 부위의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상 적용의 위치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위치에서 원래 조직이 어떤 기계적, 화학적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자리인지를 파악을 해서 제조 공정을 맞춰야 됩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고분자 생체 재료는 보통 연부 조직의 기관이나 기관의 이제 기능이나 이 형태를 회복하는 데 쓰고요. 금속이나 세라믹 생체 재료는 강도와 경도가 있기 때문에 경조직에 쓰이는데요. 보통 분말 형태로 나오는 세라믹스는 골 충전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제 어디 부분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뭐 이 뼈에 암이 생겨서 뼈를 깎아냈다든지 이러면은 불규칙한 모양의 이제 홈이 파이게 될 텐데 거기에 집어넣으려면은 이제 가루 형태로 집어넣던지 아니면 물에 개해서 플루이드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분말 형태가 됩니다. 자, 섬유 형태는 항상 강도를 보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코팅을 하거나 벌크라는 거는 그 덩어리 자체의 표면이 세라믹이란 얘기인데 뭐 치밀질이든 다공질이든 간에 대부분 다 골조직하고 결합하거나 골조직을 성장할 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바이오 세라믹스의 성분들이 골하고 이제 뼈하고 융화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를 이 덩어리 자체를 세라믹스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금속 재료나 고분자 재료의 표면만 세라믹스로 코팅해 가지고 골조직과 결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세라믹스의 생체 친화성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생체 친화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게 항상 생체 재료를 할 때 하는 얘기들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체내에 이식된 어떤 재료는 이물질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물질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일어납니다. 뼈 조직이 이제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뭐 이제 바이오 세라믹스를 채워 넣을 건데요. 손상을 받으면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세포 자연 치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어, 뭐 필요 없는 물질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의 공급하고 회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오물어뜨려 가지고 혈액순환을 멈추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제 백혈구를 포함한 죽은 세포가 배출액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배출액에 포함된 섬유소가 콜라겐으로
변화하면서 완치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도 비슷하고요. 뭔가 손상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골 조직이라고 하면은 뭐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칼슘 포스페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3분의 1 정도는 콜라겐과 같은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의 형성이 뼈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골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이 손상된 조직 주위에 이식 재료가 존재할 경우, 네, 일단 이식 재료 주변에 대식 세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식 재료가 불활성이면은 대식을 못하고 콜라겐 섬유 조직이 이식 재료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조직들이 결국은 이 칼슘 포스페이트 같은 것과 서로 융화돼서 뼈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이식 재료가 생체 조직을 자극하게 되면 콜라겐이 잘 안 생기고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이제 티타늄 같은 부동태화를 할 수 있는 금속은 산화피막을 형성해서 생체 불활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염증 회피는 가능합니다. 근데 고분자 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불활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저런 것들 많이 봤었죠. 우리 PEG 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생체 불활성화들이잖아요. PEO 이런 것들 뭐 생체 불활성화 개들이고 이제 생분해성이 이제 PLA 같은 걸로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분자 재료의 경우에는 PLA가 폴리락타이드가 분해되면 락틱 엑시드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분해된 자리에서 급격하게 락틱 엑시드가 많이 생겨서 pH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바이오 세라믹스는 이에 비해서 생분해가 될 때도 이온들로 그 쪼개져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체 활성을 갖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생체 불활성계도 만들 수 있고 생분해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이오 세라믹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생체 불활성 바이오 세라믹스를 몇 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 보통 이게 생체랑 서로 연관을 그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를 유지하는 기계적 물성이나 물리적 물성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보통 활성이 없기 때문에 섬유 조직을 생성하면서 결합하게 되는데요.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카본 이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알루미나랑 지르코니아는 되게 안정한 세라믹이고 생체 물질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재질이어가지고 인공 심장이나 혈관 같은 판막이나 혈관 같은 데 쓰입니다. 알루미나나 지르코니아는 단단하고 경도가 있기 때문에 골두와 뼈 아니면 치과용 임플란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선 알루미나부터 살펴볼게요. 알루미나의 성질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앞에 역사를 볼 때 소결된 알루미나를 뼈 결손 부위에 넣었더니 예후가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지 이제 섬유상 조직이 생겼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그거 외에도 얘가 예후가 좋은 이유는 부식이 잘 안 되고요. 친화성이 높고 그 경도가 높아서 마모에 대해서 잘 견디고요. 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유지해주는 이제 인공 고관절이나 임플란트 같은 데 많이 쓰여요. 자, 요거 이제 소결해서 쓰는데요. 미세한 알루미나 분말을 몰드에 넣어서 성형하는데 이게 가업 성형이에요. 눌러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이 모양을 만든 것들은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알루미나 분말들이 그냥 이렇게 루스하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망치 같은 걸로 때리면은 퍼석하고 분말로 다시 쪼개집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열 처리해서 소결을 합니다. 근데 소결이라는 건 입자가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개를 너무 잘해버리면은 결정 구조가 생겨버리고 결정 구조의 문제점인 한 방향으로의 아톰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충격을 받으면 쫙 쪼개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도한 입자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결 조제라는 걸 쓰는데 보통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씁니다. 한 0.5% 미만으로 씁니다. 근데 이 소결 조제를 너무 많이 쓰면은 입자 계면에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존재하면서 오히려 부식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정 양만큼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자, 다결정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이제 피로 저항이나 파괴 인성이 입자 크기하고 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입자 크기가 너무 크면 강도가 좀 떨어지고요. 입자 크기가 작으면은 미세한 입자들이 강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7마이크로 정도 되면 강도가 그20%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너무 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ISO에서는 이런 이 생체 재료로 쓰는 알루미나의 그 뭐라 그러나요? 어디 있습니까? 입자 크기, 예, 입자 크기를 7마이크로 미만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디다가 많이 쓰냐? 골두와 소켓에 씁니다. 우리 앞서 금속 파트에서 골두는 금속을, 그다음에 소켓, 비구컵은 뭐 폴리에틸렌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금속 폴리에틸렌보다 이 알루미나 골드, 알루미나 소켓을 쓰면은 마모도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마모도가 좋으려면은 이 진구도하고 윤활 특성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진구도라는 건 얼마나 동그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랗게 관절을 만들고 동그랗게 비구컵을 만들어서 서로 윤활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얘네들도 서로 네, 그 경도 차이에 의해서 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마모진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무균 이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의 경우에는 마모진으로 나오는 폴리에틸렌 덩어리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또 기계적인 문제, 응력 자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예, 모듈러스가 크기 때문에 응력 자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응력 자폐가 일어나면 이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큰 문제점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르코니아인데요. 알루미나의 문제는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취성이에요. 이거를 보완한 게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파괴 인성이 좀 높아서 인공 골드 소재로 많이 씁니다. 자, 이 지르코니아는 온도에 따라서 상변태를 하는데요. 그 금속이 이제 동소 변태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상온에서는 단사전개로 존재를 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정방전개, 더 높아지면 입방전개로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충진율 개념에서 봤을 때 입방전개가 가장 조밀한 배열을 갖고 있고 정방전개나 단사전개는 좀 이렇게 이 충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이제 소결해서 제품을 만들면은 식히는 과정 중에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 팽창하면서 균열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안정제를 넣는데 이게 이트리아, 마그네시아, 세리아들입니다. 자, 이게 이런 첨가제를 좀 넣은 것을 부분적으로 안정화된 지르코니아, 영어로는 partially stabilized 지르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요. 입방 정상, 고온에서 안정한 입방 정상 내에 정방정인 준 안정상을 균일하게 분포시켜서 외부의 응력을 받았을 때 정방정이 단사정으로 전이하도록 만들어서 깨지지 않고 응력이 이제 내부의 유니셀로 전이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이트리움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트리움이라기보다 이트리움 옥사이드를 많이 쓰는데 3% 몰 퍼센트로 이트리아가 첨가된 안정화된 지르코니아는 뭐 정방정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냉각, 수축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정방정 지르코니아 TGP라고 부르는데 이 안정화된 정방정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도에 따른 응력에 따른 유니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파괴 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TPG, TGP,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런 지르코니아들이 이제 치과용 크라운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실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요런 이제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두께가 좀 있는 판을 이제 3D 식각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빨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깎아서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는 이 판 자체가 지르코니아나 알루미나 같은 거를 눌러서 굳혀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힘을 크게 주면은 이제 분말로 떨어져 나갑니다. 부서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퍼니스 같은 데 넣고 1700도 이상으로 소결을 하면은 단단하게 분말들끼리 소결이 되고
요 상태에서 냉각을 하게 되면은 약간 부피가 커지는데 이때 이트리아 같은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 부피 팽창의 냉각에 의한 부피 팽창이 없어져서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본 재료인데요. 카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은 다이아몬드, 흑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결정질, 혹은 비정질 카본이라고도 하고 열분의 카본이라는 거는 흑연의 구조하고 거의 유사한 것들입니다. 자, 흑연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이라기보다는 A, B 축 방향으로는 전기적 전도성을 갖고 있고 A, B 축 방향으로는 공유 결합들이 이어져서 강한 강도를 갖게 되는데 C축 방향으로는 미끌리죠. 이 미끌리는 현상 때문에 사실 흑연을 윤활제로도 쓰고 우리가 종이에다 글씨 쓸 때도 쓰는 건데요. 어, 실제 이제 그래파이트는 이 AB축 방향의 면들이 무한히 연결이 되어 있고 3차원적으로 적층이 되어 있는 거지만은 비정질 카본이라든지 열분의 카본들은 요 조각조각이 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열분의 카본은 이제 보통 탄화수소를 열분해를 해서 탄소를 만드는데요. 이 과정은 사실 저거랑 비슷합니다. 석탄이래. 숯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나무를 고온에서 태워서 탄소만 남겨놓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임플란트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카본은 이방성 전기 전도성을 가지죠. AB 축 방향으로는 전기 전도가 되지만은 C축 방향으로는 전기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저결정질 카본 여기는 이제 이게 결합이 아니라 결함입니다. 디펙트, 결함이나 방향성이 없는 카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결함은 이런 결함들을 얘기하는데 이 카본의 이 하나의 그라핀 층인데 그라핀 층의 이 층 방향으로는 전기 전도도가 생기지만 결함이 있으면 여기서 전기 전도도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 전기 전도도라는 것들이 각 카본 원자에 속해 있는 파이 오비탈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비편제화된 거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이제 굉장히 작은 카본 조각들인데 이런 카본 조각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작아서 AB축 방향으로 이렇게 널리 길게 펼쳐져 않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비정질 카본들은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이런 형태로 그 이방성인 것들이 여러 방향성으로 엮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등방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흑연, 좀 큰 단결정 형태의 흑연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기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자, 흑연과 비정질 카본은 열분의 카본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는 낮지만 탄성 계수는 비슷합니다. 열분의 카본이 이런 강도와 인성이 높은 이유는 결함이라든지 미결합 카본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이에요. 좀 더 균일하게 이런 그 카본이 이어진 공유 결합들이 널리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분의 카본은 독성이 낮고요. 이물 반응이 없고 또 이런 탄성 계수 같은 것도 좋고 기계적 강도가 좋아서 심장 판막이나 혈관 같은 코팅제로 사용이 됩니다. 요 보시는 요 그라파이트가 흑연, 글래시가 비정질 카본, 피롤리티카가 열분의 카본인데요. 뭐 덴시티는 비슷하죠.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탄성 계수 같은 것도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인성이라든지 뭐 강도 같은 것들이 이 열분의 카본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생체 재료 중에 이제 카본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본 복합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카본 코팅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 제품을 놓고 거기다가 카본을 증착시켜요. 카본 증기를 증착을 시키는데 이때 어, 뭐 산소가 없는 챔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알곤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탄화수소를 집어넣고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탄화수소 중에 수소는 수소는 수소로 다 날아가고 탄소는 탄소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탄소가 떨어지면서 고체 표면에 올라가는 겁니다. 증기가 올라가서 증착이 되는 겁니다. 산소가 있는 챔버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앰비언트 가스에서 반응을 하면 탄소가 전부 다 CO2가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피롤리티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카본 복합체는 카본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저기에 많이 쓰죠. 뭐 낚싯대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요? 이제 경량화되어 있는 뭐 테니스 라켓, 자전거 프레임 이런 데다가 쓰는데 얘네들이 이제 카본이 갖고 있는 AB 축 방향으로의 공유결합 특성, 그 높은 이방성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인장 강도라든지 물성 같은 게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방향성이 없는 것들이나 아니면 90도에서 이런 모듈러스 같은 것들이 서로 달라지는 여기는 좀 낮고 90도에서는 높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소단원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문제, 고분자 생체재료에 비해 바이오세라믹스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많이 있는데요. 경도가 높다. 이건 뭐 경도가 높기 때문에 경조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생분해성인 경우에 고분자 생체 재료는 모노머가 많이 생기는 거에 의한 문제가 생기는데 생분해성 바이오세라믹스는 그런 모노머가 생성이 되지 않고 이온들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좀 높습니다. 또 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어, 생체 활성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생체 활성형은 고분자에서나 금속에서 보이지 않는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알루미나 생체 재료의 장점을 두 가지만 말하시오. 내식성이 높고요, 생체 친화성이 좋고 내마모성과 강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가 높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단점이기도 하죠. 탄성 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응력 차폐를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점으로 치자면은 이제 취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르코니아를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지르코니아의 소결, 냉각 시 균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자, 지르코니아는 온도에 따라서 단사전개, 정방전개, 입방전개의 서로 다른 페이지를 가질 수 있는데 입방전개는 충진율이 높고 단사전개랑 정방전개는 조금 더 부피가 팽창된 형태여서 온도가 높을 때는 굉장히 패킹이 잘 돼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들의 배열이 패킹이 루스해지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지르코니아가 서로 다른 결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냉각에 의한 부피 팽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